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 갈 것이냐 가지 못할 것이냐 요걸 볼 때는 세 가지 정도를 딱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시경제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반감기 사이클에 의한 이 대세 상승장 흐름들이 올 것인가, 채굴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항복을 끝내고 정상화 수순으로 돌입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채택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속 시원하게 3월달처럼 그렇게 유입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 흐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구독자 21만 명이 함께하고 계시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신사임당 채널에서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상황들이 좀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또 덜어는 이제는 대세 상승장이 끝난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구독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을 했으니까요. 지금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좀 객관적인 정보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비트코인 상황은 아무래도 한 4.5개월에서 5개월여를 갖다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구간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락 추세로 크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약간씩 좀 하방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반감기 이전에 최고점을 찍은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사이클 대비로 어떤 괜찮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을 갖다가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선은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들이 이제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 갈 것이냐 가지 못할 것이냐 요걸 볼 때는 세 가지 정도를 딱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시경제 이슈입니다. 거시경제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해결되면은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이 있는가, 그 부분을 첫 번째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은 유동성들이 이제는 풀려올 그럴 시점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반감기 사이클에 의한 이 대세 상승장 흐름들이 올 것인가, 즉 채굴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항복을 끝내고 정상화 수순으로 돌입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온체인 지표에서 명확하게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채굴자들의 어떤 항복 시그널들은 완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채택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속 시원하게 3월달처럼 그렇게 유입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 흐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도 최근에 SEC에서 공개한 13F 보고서에 보면은 기관들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말씀드리면서 아마 자료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시점은 그런 변동성들이 다가오는 시점인데 정확하게 단기간의 하방 상방을 갖다가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상방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달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패드와치 한번 살펴보면은 9월 달엔 0.25%포인트를 인하한다라는 게 기정사실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11월 달에 한 차례를 할 것인가 두 차례, 그러니까 0.25를 할 것인가 0.5를 할 것인가, 요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까지 해서 총 오랫동안에 1%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금리가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은 과거 사이클에서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즉 과거에 금리 인하했던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요걸 보셔야 되는데, 저기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은 우리가 최근에 금리를 인하했던 시점은 2019년에 세 차례 금리를 인하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두 차례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한 그 폭 자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갖다 조금 더 크게 빅컷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할 수 있는 데다가 본인들이 실수해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서로가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2019년 7월 달에 0.25%포인트를 한번 인하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때 인하했을 때는 가격이 크게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한번 딱 내려주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이제 활기가 도는 거죠. 환호를 했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락을 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버린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이후에 9월 18일에 0.25%포인트를 한 번 더 인하를 했더니 가격이 크게 내려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려간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0.25%포인트를 또 인하를 하니까 또 가격이 더 내려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의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통화 정책의 환경들, 이 엄청난 큰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은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로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는 미 국채 같은 데다가 자본들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빠졌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관찰했을 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큰 부대낌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경제의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고 유동성을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래의 대규모 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투심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주체들이 다양한 계산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런 고래들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특히 그 고래들의 주체를 살펴보면은 대부분은 단기 보유자들인데 최근에 많이 매도를 한 거는 일주일에서 한 달 보유하고 있었던 단기 보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진입한 고래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서 투자하는 주체들이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1000개에서 10,000개 그 이상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고래들은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거죠. 그건 온체인 지표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다 나오고 있는 지표들입니다. 즉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대중적인 그리고 이 트레이딩을 중심으로 한 뭔가 거품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뭔가 투심이 살아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갖다 길게 바라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이 핵심적인 주체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한 달, 두 달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이 그런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고래들은 이미 이 시장에서 십수년을 버티면서 수년간을 버티면서 이 사이클들을 충분히 학습하고 이 시장의 원리들을 충분히 학습하고 있는 주체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주체들을 따라가셔야 되지 단기적인 고래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서 매도한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투자의 어떤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친암호화폐 성향의 케네디 주니어가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고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것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 케네디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은 민주당입니다. 원래는 민주당 경선에 나가서 민주당으로 출마하려고 했는데 이 바이든한테 입지가 밀리면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거고 바이든이 계속해서 레이스를 하고 있을 때는 케네디 주니어 이분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상당한 수준의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데 카멀라 해리스로 후보가 바뀌고 나서는 사실은 좀 의미 없는 지지율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5%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많이 쳐준 것이고 그것보다도 입지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을 이제 포기를 하고 누군가를 지지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다는 거죠. 서로 정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면서 이 케네디 가문에서는 가문의 망신이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굉장히 부모님들의 어떤 가치들을 훼손했다. 가문의 가치를 훼손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후보가 이렇게 레이스를 포기하고 나니까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거의 한 7% 정도 차이로 카멀라 해리스를 일시적으로 앞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 보시면은 폴리마켓에서 오늘 아침에 캡처를 한 건데 지금은 1% 정도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움직임들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등했던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그 흐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어떤 지지 흐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분명히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암호화폐라고 하는 이 성향들의 어떤 중요성들이 대두가 되면서 이렇게 결합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는데 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행사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했죠.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케네디 주니어의 주장은 이 트럼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매달마다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폭발적으로 모으겠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연준이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한 거죠. 그만큼 이렇게 강성 비트코이너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만큼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당선이 됐을 때를 좀 전제를 하기는 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과 이것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공포감들이 극도로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된 지표 중에서는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됐죠. 근데 그 수치가 예측치와 이전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 거기다가 같이 발표된 고용 관련된 지표들도 좀 결과들이 잘 나오면서 시장이 경기 침체 위기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고 안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경기 침체 위기는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지표들을 계속해서 소화를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온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폭락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오면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대중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는 취급이 되지 않고 있죠. 그만큼 단기적으로 이 위험 자산 중에서도 조금 더 위험하게 바라보는 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장표에서 최근에 비슷하게 어떤 경기 침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코로나 사태 당시를 들 수가 있겠죠. 그때 굉장히 세계 경제가 셧다운이 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3월 3일에 연준에서 0.5%를 금리를 이날 갖다 긴급하게 시행을 합니다. 굉장히 크게 비컷을 한번 했죠. 그래서 일정 부분 반등을 하는가 했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가격이 내려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 수준의 금리 인하로도 감당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 보시면은 3월 15일에 더 긴급하게 조치를 내리면서 금리를 1%를 갖다가 아주 빠르게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까지 같이 시행을 하니까 그때부터 비트코인의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전제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 공포스러운 단어죠. 시장에서는 이 공포스러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연준이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빠르게 이 경기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연준이 본인들이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빅컷, 자이언트 컷과 그리고 양적 완화를 갖다 최대한 풀었을 때 자산 가격은 급등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에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돈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과 좀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연착륙을 통해서 이 금리를 갖다가 연준이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도 작은 부대낌을 겪고 점진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착륙을 해서 굉장히 경기가 나빠졌다, 이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를 이제 급진적으로 인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크게 빠질 수 있는데 이후에는 더 큰 폭으로 우상향 랠리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준이 그 카드를 썼을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가정이 붙는다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시에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거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가격 변동성이 큰 이유는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수요가 많이 들어오면은 이 한정된 공급들, 즉 정해져 있는 공급량에서 수요가 많이 들어왔을 때 그만큼 많이 가격이 크게 움직이게 되고, 가격이 수요가 조금만 빠져도 그것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탄력적인 수요 대비로 비탄력적인 공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위험한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미국의 채권이나 금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자본들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 혹은 나스닥의 어떤 소형주나 그리고 기술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빠르게 여기서 돈을 회수해가지고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65일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황금성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서 먼저 정리를 하자라고 기관들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대끼임을 겪을 수 있는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수요가 들어온다, 정말 본격적인 유동성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비트코인에 빠르게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오를 때는 크게 오르고 내려갈 때는 크게 내려가는 그런 특성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출시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같은 비트코인의 조정기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펼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를 통해서 뭔가 큰 수익을 창출하기에도 제한이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가 굉장히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크게 하락하게 되면은 중요한 순간에 아주 유의미한 물량을 바이더립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격이 지지부진하고 안 오른다고 해서 시장을 떠나 있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을 관찰하면서 만약에 다시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순간들이 온다, 즉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정말로 유의미하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물량을 담으시는 전략들이 저는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에서 멘탈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요즘에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아마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이 일어나자마자 이 앱을 먼저 열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뷰를 열어볼 수도 있고 업비트 앱을 열어볼 수도 있고 확인을 하실 텐데 가격이 떨어지면 먼저 엄청나게 좌절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무너지면 어떨까, 이런 불안감들을 가지시게 되는데 저도 이제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봤을 때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시황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해드리고 또 뭐 일종의 위로를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향후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부를 매일마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석에 의해서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원칙들이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느 지점에서 더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가야 될까에 대해서 전략을 먼저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또 가격이 하락하는가, 요게 분석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원인이 중기적인지 장기적인지 단기적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단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금방 반등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이 굉장히 유의미한 매직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 지금 이 가격 구간이 충분히 살만한 가격 구간인가를 분석하셔야 되죠. 내가 바이더딥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정말 이 시점에 사도 되는가, 요걸 분석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온체인 지표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여기가 바닥은 아니지만 이 정도 되면은 수도 되겠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단기적으로 더 변동성을 만들 요인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즉 대부분 최근에는 청산을 통해서 고래들이 인위적인 유동성들을 만들어냅니다. 포지션이 몰려있는 곳들을 인위적으로 계속 깨트려서 물량들을 갖다가 털어내고 유동성을 만드는 전략들을 가져가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보조적으로 다른 선물 지표를 보셔가지고 그런 구간들을 확인하면은 요 정도 구간이면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바이더딥을 하시고 나면은 대부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격이 크게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에서는 최근에 50K 근처 갔을 때 53K 하단 내려갔을 때 요 시점부터는 이제 바이더딥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를 온체인 지표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구간에 매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습니다. 그때 하길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걱정돼서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어떤 자료들이 똑같이 주어지고 같은 분석이 나오더라도 어떤 분은 그 시점에 담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래도 무서워라고 못 담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도 하나의 내 투자의 원칙으로서 그리고 어떤 투자의 마인드로서 다듬어 나가야 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서 추천하실 만한 비트코인 관련 정보 사이트가 있을까요? 네, 유튜브 채널은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시황을 전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다르게 크립토 투어라고 해서
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토크라운지라고 해서 또 전문가분들을 초대해서 또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을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뭐 제가 운영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가장 유용하고 가장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되는 플랫폼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크립토 퀀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이트부터 해서 글래스노드, 산티멘트, 토큰 터미널, 뭐 아르테미스 터미널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을 가지고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해내는 공부들을 하셔야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고 그렇게 지표들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가 펀더멘털이 좋은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일정 부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갑자기 가격이 흔들렸다고 해도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톤코인이 드로프가 체포가 되면서 CEO가 체포가 되면서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때도 펀더멘털이 어떤지를 판단하게 되면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펀더멘털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러티브라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어떤 뉴스 사이트라든지 리서치 자료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각 잡고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매체와 정말 많은 리서치 보고서와 정말 많은 플랫폼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거나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내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가장 잘 공부가 된 프로젝트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반기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하반기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하반기에는 모든 자산 시장이 사실은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 표를 또 하나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의 월별 지금까지 수익률 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공개될 때는 8월 달이 이제 지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시점 이제 8월 거의 마지막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9.48%이기 때문에 8월은 마이너스로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후에 9월 달부터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2020년과 2016년에 지금처럼 반감기와 대선이 있었죠. 반감기와 대선은 4년으로 주기가 같기 때문에 늘 같은 패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한번 보시면은 이때는 8월을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9월을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2016년을 보시면은 8월을 마이너스로 마감하면은 그 다음을 플러스로 마감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패턴상으로는 이 반감기가 있었던 해에 한 8월이 한 번 플러스면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다 마이너스로 하락 마감을 한 적은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2번 연속 충분히 하락 마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 사이클이 거의 똑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들 보시면은 4분기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로 다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4분기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어떤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이루어질 수 있고 이후에 11월과 12월에 거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한 대선 이슈가 있습니다.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을 늘리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효과들이 늦게 오더라도 충분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유동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4분기에는 전통적인 사이클이 그랬듯이 충분히 좋은 어떤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4분기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절적인 이슈라고 하죠. 계절적인 요인인데 보통 여름에는 휴가철이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중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은 뭐 그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는 자산이지만 자산 시장에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의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8, 9월이 주식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만큼 지금 비트코인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그 여파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2022년과 2023년도도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굉장히 컸죠. 마이너스 13% 이상, 마이너스 11%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8월은 계절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굉장히 좀 선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에는 왜 랠리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때는 어떤 회사들이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해야 됩니다. 묵혀놨던 자금들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산타랠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연말 상승세를 갖다 모두 다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이 시장의 분위기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선을 기점으로 한 유동성 증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패턴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래들이나 기관들이 이것들을 반대로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관점들이 반대로 그냥 원래 하던 그 사이클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시기가 되면은 이 시장의 자본과 그리고 또 유동성들이 많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자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해리스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둘 다 긍정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선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이 대선을 위해서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둘 다 굉장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그 폭 자체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해리스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모든 자산들이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는 좀 소외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해리스 대비로는 더 많은 어떤 퍼포먼스들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놓고 친비트코인이나 친암호화폐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죠. 본인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본인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뚜렷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칼질을 하고 있는 이 게리 겐슬러,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들이 바이든 때보다는 조금은 줄어들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의회를 중심으로 완전히 형성이 되어서 뭔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가격을 또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둘 다 오르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국면들이 있고, 중기적으로는 해리스의 어떤 규제 이슈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부대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누가 되든지 비트코인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 하반기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하반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앞서 얘기했던 그 이슈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대선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악재로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지정학적인 이슈가 남아있죠.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면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부분들이 있고,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다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어떤 헤지펀드들이 엔화를 갖다 오히려 모으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가지고 왔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활성들이 줄어드는 효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어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소식은 FTX의 물량들을 상환을 하는데 현금으로 상환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10몇 조에 달하는 굉장히 큰 돈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들이 만약에 상환자, 즉 채권자들에게 상환이 됐을 때는 다시 시장으로, 즉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본이 흘러 들어와서 비트코인 가격을 부양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죠. 현재의 흐름이 기존 반감기 흐름과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 대비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글래스노드나 크립토컨트 같은 사이트에서 이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수익률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글래스노드의 주간 보고서 같은 것들을 확인해 봐도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서 4가지를 동시에 비교하는 표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감기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 채굴자들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채굴자들이 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매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매도는 이 반감기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반감기 기점으로 해서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급격한 흐름들을 보이고 채굴기 가동도 더 급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다 해소가 되고 나면은 결국은 다시 하락했던 이 채굴 해시레이트가 상승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즉, 이 시장이 정상화가 되었고 이제 채굴자들이 다시 왕성하게 이 시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시그널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대략 그 기간들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감기가 4월에 있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정도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해서 9월, 10월, 11월 이때가 바로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도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일어났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안절부절하실 필요 없이 조금만 더 시장을 갖다가 바라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들을 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때 참고할 만한 주요 지표나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네, 개인적으로는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은 사이클과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정말로 단기 보유자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등락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표들을 볼 때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서 매도를 하는가, 수익을 보고서 매도를 하는가,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표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지표들이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단기 보유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 매도를 완료를 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은 팔만한 사람들은 이미 많이 팔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시장에서 굳건하게 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장기 보유자인데, 최근에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을 해서 지금 비트코인 점유율을 무려 80%까지 높였습니다. 즉 6개월 이상 들고 있었던 이 장기 보유자가 8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이 시장의 장기 보유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까지 상승하려면은 한참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해 봐도 대세 상승장의 흐름들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들은 제가 여기서는 소개해 드리기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시황해서 소개해 드리는데, 제 채널에서 한번 보시면은 어떤 지표들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 보유자들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많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제가 앞서 채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13F라고 해서 SEC에서 매 분기마다 미국의 중요한 기관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는지를 공개를 합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1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간 만들어졌을 때 937개의 기관이 진입을 했었는데, 2분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하방 추세를 그리고 있었는데 거의 1200개 가까운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았죠. 그리고 그 비율 자체도 18.74에서 21.15로 기관들의 비중이 더 많이 높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여기에 진입한 신규 기관 중에서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과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목소리를 내질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사의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들에게, 즉 본인 자사의 어떤 재무 상담사들에게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더 담아 라고 하면서 규정을 바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현물 ETF를 이 어드바이저들이 얼마나 담았는지 수치들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13F에 나온 자료에 보면은 거의 5천억에서 2천억 정도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관들의 행보들을 보시면은 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는가, 요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밑에 보시는 이 표는 AUM 규모에서 1위 국부펀드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얼마나 늘렸는지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2023년 대비로 이만큼 많이 늘렸습니다. 정말 많이 늘렸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글로벌하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매체에서 OKX와 같이 리포트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전통 금융기관들의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근데 전통 금융기관 중에서 51%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 비중이 무려 7%를 비트코인으로 담을 의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5% 정도만 담아도 정말 대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7%를 담을 의향이 있다라고 했고, 그중에 또 33%는 스테이킹을 직접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에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관의 자금 유입이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거는 비트코인의 가치, 장기적인 가치를 명확하게 인지를 했다라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초반에 3월까지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고무적인 것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최근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근에 다시 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 며칠 사이 8월 중순 접어들면서 다시 9일 연속 8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의 흐름들을 또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 움직임들, 즉 순유출이 일어나다가 한번 순이익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들을 보였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비트코인 현물 ETF와 그리고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는 저조하지만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자본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이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의 자금 유입이 늘어났을 경우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될 수 있을까요? 네,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은 전통적인 6대4, 즉 주식 채권 6대4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5%, 즉 3에서 5% 정도 할당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기관들은 인플레이션 해지, 특히 달러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용도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담고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다면적인 자산인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점들의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정말 안전자산으로서 입지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간들, 정말 모든 기관들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상은 좀 정점에 가까워지는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초입이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 비트코인을 접하셨다면은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믿음이 안 가시더라도 아주 소량 정도 담아보시면은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그것들이 이번 대세 상승장을 지나고 2년, 3년 지나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 구독자님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알트코인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알트코인 상황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알트코인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들 이어가고 있고 순환적으로 좀 펌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3월 달까지의 상황들 보면은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동안에 알트코인도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때 굉장히 부각됐던 코인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AI 섹터가 그때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라든지 새롭게 생성된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특히나 많이 부각됐던 게 밈코인. 이번 시즌에는 밈코인의 움직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밈코인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해져가지고 완전 최근까지는 다시 좀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에 좀 밈코인이 많이 오른 만큼 부대낌을 겪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가 알트코인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은 요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인데 위에 적혀 있죠. 비트코인 시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제가 어제 캡처를 한 건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이게 18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더 짙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5를 경계로 해서 25보다 낮으면 비트코인 시즌, 25보다 높으면 중립 구간, 75보다 높으면 알트코인 시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원칙은 상위 50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높은 게 몇 개나 되는가 요걸로 알트코인 시즌을 계산을 하는데 절대 다수는 비트코인보다도 오히려 수익률이 낮았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알트코인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것도 시간의 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충분히 도미넌스가 올라가가지고 도미넌스와 가격이 충분히 오르고 나서 그 이후에 비트코인에서 자본이 다시 유출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됐을 때, 즉 그리고 신규 자본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 알트코인으로도 자연스럽게 자본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것이 미실현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정의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가격을 가지고 추정하는 그 시기들이 있는데 그 시기 이전에도 우량한 알트코인들은 꾸준히 저평가된 구간에서 모으면은 그때 모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막 펌핑하는 것을 함부로 올라타시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되시고 반드시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 위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 펀더멘털 좋은 프로젝트가 저평가 구간에 가 있는가 요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시즌에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들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보셔야 됩니다. 정리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좀 우량한 레이어 1들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플랫폼을 제공한다라는 관점에서, 즉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할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많은 레이어 1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레이어 1 중에서도 가장 펀더멘털이 높은 프로젝트들 위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에 또 주목할 만한 섹터나 생태계들이 있죠. 그 섹터나 생태계의 대장주들 위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I 코인이 뜬다고 해서 아무 AI 코인이나 담으시는 거는 지금 당장은 좀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때는 성적표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즌에서는 뭔가 뜨거운 코인들, 즉 어떤 내러티브에 의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코인들보다는 펀더멘털이 좀 충실한 코인들 위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펀더멘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계실 텐데 그 얘기들도 뒤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알트코인 시장이 변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비트코인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순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돈들이 자연스럽게 알트코인까지 넘어갔다가 그리고 다른 코인으로 넘어가는 이런 순환매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만드는 주체들은 누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어떤 유동성 공급자들, 마켓 메이커들이나 아니면 VC 같은 그런 주체들, 그리고 단기 어떤 고래들, 이런 주체들이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섹터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프로젝트들을 발굴해서 펌핑을 시키고 다시 또 이 자본들을 이동하고 이런 움직임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 코인이나 막 우후죽순 펌핑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어떤 펀더멘털만 갖춰져 있으면은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단기적으로 고평가 구간에서 어떤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가 회복되지 못한 구간에서는 그렇게 전략을 가져갔을 때는 계속해서 미실현 손실이 높아집니다. 즉 지금 시즌은 비트코인 시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는 오를 때는 비트코인이 더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알트코인이 더 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드시 우량한 알트코인을 매집해야 된다는 게 이런 관점에서 다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더리움 고래들의 대규모 매수 소식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대규모 매수가 오래된 투자자들, 즉 연구 투자자들, 연구 보유자라고 합니다. 그런 세력들로부터는 있었지만은 단기 보유자들로부터는 엄청난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점프 트레이딩 같은 회사들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던졌고, 시장을 더 충격에 빠뜨렸던 거는 이더리움 재단이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자들이 좀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더리움 물량을 이 정도로 유의미하게 던졌던 거는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거의 정점을 찍었던 그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까지 매도를 안 했는데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서는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의 펀더멘탈 자체가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더리움의 1일 트랜잭션이나 1일 화성 주소수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사용자들이 어떤 활력 있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런 결과들 때문에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됐던 거는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더리움이 이런 단기적인 변수들에 의한 부분들이면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관점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레이어 2를 중심으로 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좀 나온 현상들이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런 업그레이드의 어떤 영향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어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다. 아직까지는 이더리움도 그런 기점에서는 과도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면은 레이어 2에서는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이나 활성 주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어 2와 이 이더리움 간의 어떤 상관관계들이 어떤 식으로 더 정리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봐야 되는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비가 최저치가 된 그 구간들,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도 이더리움이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그 구간에서 대세 상승량으로 진입했던 적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신호들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CEO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앞으로 톤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네, 톤코인에 대해서는 좀 전해드릴 말씀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코인이면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게 톤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순간에도 유일하게 톤코인만큼은 그 가격을 방어하면서 혼자 제 갈 길을 갔거든요.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는 어떤 코인이든 펌핑하기 때문에 뭐 상승하더라도 뭐 그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하락을 하고 있는 그 기점에서도 혼자서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입지와 특별한 펀더멘털이나 내러티브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톤코인을 매집하셔야 된다 이런 관점은 절대 아니라는 걸 먼저 강조를 드리면서 톤코인에 대한 설명들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톤코인은 기본적으로 이 텔레그램에서 기반을 두고 있죠. 지금 텔레그램의 회원수가 9억 명에서 15억 명 추산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톤코인을 이 기반으로 톤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활성 사용자들과 더불어서 어떤 기반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서비스를 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낫코인이라고 하는 이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게임이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들을 내면서 이 가격의 상승세를 이끈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파벨 드로프가 이게 체포가 되면서 굉장히 좀 근래들어서 가장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스터디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톤코인이 굉장히 잘 가고 있지만 결국은 톤코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는 규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규제 이슈가 결국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터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파벨 드로프를 석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라든지 비탈릭 부테린 같은 사람들도 빨리 석방을 해야 된다. 언론의 자유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발언의 자유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커뮤니티가 결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레지스탕스 도그라고 해서 이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드로프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서 밈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은 이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저항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크립토라고 하는 것이 이 생리적으로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커뮤니티가 결집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정부의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여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톤코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약간 비슷한 또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게 솔라나가 있습니다. 솔라나가 FTX 파산 이후로 마이너스 95%까지 갔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솔라나 끝났다,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란듯이 반등을 성공을 했죠. 근데 그때 솔라나의 상승을 이끌어준 것이 바로 민코인 봉크였습니다. 봉크가 솔라나를 하드캐리하면서 같이 끌고 가면서 이 생태계를 이끌어줬는데 지금 이 레도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레지스탕스 도그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레도라고 하는 민코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런 비슷한 움직임으로 이 생태계를 계속해서 지켜내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건데 솔라나와 또 기시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 이틀 연속으로 시스템이 셧다운이 됐습니다. 굉장히 느려지면서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조차도 솔라나와 상당히 닮아 있는 겁니다. 즉 솔라나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도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내러티브적인 관점에서 톤코인은 굉장히 부활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벨 드로프의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 사태가 금방 해결될 거야라고 들어가시기보다는 만약에 추가 하락을 했을 때는 좋은 구간들을 잡아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해결이 됐을 때는 중요한 저항 구간들을 또 뚫고 올라가서 다시 지지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톤코인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해서 상승을 했지만 그 내러티브에 부합하듯 펀더멘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지표들을 여러 가지 어떤 사이트들, 가령 예를 들어서 토큰 터미널이나 아르테미스 터미널 이런 곳에서 살펴보시면은 많이 높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많이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흔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알트코인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트렌드들이 과거와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섹터적으로 봤을 때는 AI와 RWA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죠. 최근에 AI 코인들이 다시 좀 많이 떴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것이 또 AI 코인으로 나왔는데
앞으로도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이 AI 코인들은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워낙 유명한 RWA 섹터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부대낌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내러티브로서 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태계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생태계가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최근에 바빌론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하는 또 프로토콜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바빌론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반감기가 있었던 그 당시에 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 레이어 1 위에서 또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들이 오디너스라든지 BRC20에 이어서 또 새로운 시도로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서는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솔라나도 과거에는 솔라나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민코인 위주로 성장을 했다면은 지금은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낼 만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생태계를 좀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톤코인 생태계도 이번 시즌에서는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어 2 중에서는 베이스라고 하는 이 코인베이스에서 운영하는 이 블록체인이 있는데 이 베이스 생태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베이스 생태계는 전반적으로 민코인 위주로 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뚜렷하게 어떤 근간을 이루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이번 시즌 전반으로 봤을 때는 좀 주목할 만한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불장과 알트코인 시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먼저 가격이 상승하고 나면은 그 자본들이 결국은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게 된다. 결국은 이 자본이 순환한다라는 개념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이클을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펌핑하면은 그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큰 코인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아주 마이너 코인으로 들어가면서 시즌이 마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큰 흐름에서 어떤 거시적인 흐름들은 좀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흐름에서 중요한 관계들을 보려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셔야 된다라고 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가 하락하는가 요 구간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을 지금 최근까지 2023년부터 해서 최고점을 지금 최고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만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다는 것은 비트코인 대세장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속 시원하게 상승하지 못했죠. 그 얘기는 알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정말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알트코인이 이 자본에 의해서 인기를 좀 잃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이 알트코인 대세장에 오는 시그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동시에 올라야지 뭔가 이 상승장의 흐름이 왔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게 됐을 때 이때 알트코인 대세장이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우후죽순으로 펌핑을 좀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본의 순환들, 즉 펌프 앤 덤프라고 하는 현상들이 더 활성화 있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은 하루 사이에도 몇십 프로씩 오르는 코인들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점들이 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라고 보고 투자의 어떤 방향성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투자 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네, 지금 투자자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우량한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내러티브보다는 반드시 근본을 갖춘, 즉 굉장히 좋은 펀더멘털을 내고 있는 이 프로젝트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을 볼 때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제가 여기 표에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6가지 정도를 보시면 좋습니다. 요건 제가 제 채널에서 별도의 영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6가지는 기본적으로 1일 트랜잭션, 얼마나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1일 활성 주소,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 그리고 TVL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는가, 그리고 이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블록체인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창출한 수익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수치에서 펀더멘탈 지표가 높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것들을 다른 프로젝트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고 오늘 이제 제시는 못 드렸지만 이 멀티플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거쳐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되는 프로젝트다라는 걸 확인하면은 그때 이제 저평가 구간들 정말로 차트적인 분석상으로 그리고 온체인 지표 분석상으로 정말로 저평가된 구간에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진입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정말 많은 물량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크고 비트코인 대세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우량한 코인들 위주로 많이 모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물량을 65% 정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 대략 35% 정도도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우량한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15에서 한 20% 정도만 조금 더 아주 진취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또 효율적인 수익률도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 배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 후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제도권 자산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을 대표로 하는 그리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는 앞서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제도권, 어떤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관의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제가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해서 이 비트코인 노출량을 늘리고 있는 이 국가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 노르웨이 연기금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K33 리서치에서 또 분석을 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굳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더 늘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은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의 어떤 다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과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상품들이 들어갔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의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도 AUM 규모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460억 원어치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 국민연금이 매입을 한 것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즉 기관이나 한국의 기관들이나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바로 투자할 수 없으니까 이걸 우회적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담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체의 어떤 가치 평가를 통해서 매집을 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떤 회사냐? 그냥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그냥 레버리지 상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원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어떤 기업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본인들이 지향하는 엔터프라이즈 사업 자체는 전체적인 매출 규모나 이런 곳에서 거의 한 10% 남짓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구성하고 있는 정말 본질은 무엇이냐?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의 향후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이미 디지털 금으로서의 어떤 입지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금과는 또 약간 디커플링이 되면서 금이 또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어떤 상관계수를 살펴보면은 또 나스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다면적이고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금과 커플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신만의 어떤 방향성들을 가지고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지털 금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저장 목적으로서, 즉 가치 저장의 목적으로서의 어떤 기능들은 비트코인이 금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건 제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가치 저장 수단을 평가하는 8가지 정도의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들 중에서 통용성, 즉 역사적으로 오래 활용이 되고 더 많은 기관들이 담고 있는 것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모든 속성들, 즉 얼마나 분할성이 얼마나 높은지, 휴대성은 얼마나 높은지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비트코인이 더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금처럼 안전한 자산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앞서 보여드렸듯이 국부펀드라든지 연기금 같은 곳에서도 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미국이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 이 얘기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높이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채택의 문제입니다. 더 많은 곳에서 채택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금이 왜 가치를 가지느냐?
정말로 많은 곳에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는 15년 정도 남짓밖에 역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입지지만 15년 남짓 됐는데 이 정도의 입지라는 것은 놀라울 정도죠. 그동안의 가격 상승과 거기다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는 국가의 제도권 자산으로까지 승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디지털 금으로서 자리 잡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시간과 그리고 어떤 대규모 기관들의 채택, 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덜 드렸는데 다면적인 자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면적인 자산이라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산이다라는 의미, 즉 다면적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특별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하기 때문에요. 어떨 때는 금과 같이 갔다가 어떨 때는 나스닥과 같이 갔다가 어떨 때는 본인만의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들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앞서 질문 주셨던 것이 자산으로서의 가치였습니다. 즉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지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화폐가 태어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소장품이었다가 이후에는 처음에 가치 저장 수단 즉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요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화폐 단계까지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제3세계나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굉장히 고인플레이션 국가 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소비가 되고 있지만 제3세계에서는 화폐로서도 충분히 가치 있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기술적인 관점입니다. 결국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결국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이 안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바빌론 같은 프로토콜들은 이 위에서 스테이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다른 용도로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1 블록체인 위에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오디너스라든지 룸 프로토콜 같은 것들도 있죠. 즉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정말 이 네트워크의 혁명들 그리고 AI 시대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어떤 진보의 흐름들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찬반이 있습니다. 과연 이 비트코인이 꼭 그런 용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있지만 결국은 어떤 대세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가치보다는 결국은 그 흐름에 맞게 결국 그 상황에 맞게 가게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다면적인 자산으로서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거죠. 미국의 정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쌓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용도, 가장 좋은 자산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시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우리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 비트코인과 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 자산 저장의 어떤 가치 저장의 측면에서는 월등하게 비트코인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통용화가 되지 않은 즉 도입이 채택이 적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보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이 월등하게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면적인 자산으로서 모든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을 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자산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이 자산의 많은 부분들을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할당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의 용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비트코인과 이제 알트코인은 다른 용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은 새로운 시도들, 앞서 바빌로니안 프로토콜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고 있고, 스택스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비트코인을 좀 다르게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 위에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레이어 1과는 다른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생적인 어떤 목적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 이더리움을 비교했을 때 이 둘의 결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면서 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의 길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고, 레이어 1이나 뭐 아니면 이 위에 있는 뎁들은 또 그 나름의 길들을 개척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논란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알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여쭤보셔가지고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코비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도 보면은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는 것은 고정관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같은 알트코인 펌핑 시즌이 올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부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점으로 해서 이 자본들이 나스닥에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이 코인 시장에서 자본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른 이 비트코인이 실현 시세를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알트코인으로 올라갔다면은 이제는 그 자금들이 더 많이 기관들에 의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묶이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FDV라고 해서 완전 희석된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유통량들이 모두 다 유통되었을 때 어떤 시가총액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많은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되어가지고 작은 유통량, 즉 10에서 15% 정도의 유통량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높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이 물량들이 유통이 됐을 때도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돈은 계속해서 세상의 돈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들은 결국은 한계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서는 아무 알트코인이나 투자하는 그런 시대는 좀 저물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욱더 앞서 말씀드렸던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더 신중하게 알트코인을 투자하셔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종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이 관점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이 뭐 어느 정도 가게 될까? 이런 관점들을 많이 또 여쭤보십니다. 주변에서도. 근데 우리가 이거를 1년이나 뭐 2년, 요 기간을 두고서 판단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2억에서 3억을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5억, 또 샘슨 모우 같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 13억 간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격 예측 자체에 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즌에도 유의미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액수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2030년이 되면은 뭐 10몇 억, 20몇 억 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증거 자체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돈들이 쌓이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수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뛰어난 가치 저장 수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2030년이 되면은 강남 아파트 하나 가격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가 1억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이런 농담을 하시는데 반대의 경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로 그 정도 가치를 가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날이 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만큼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그런 기간들로 두고 봤을 때, 우리가 같은 기간을 두고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 유의미하게 안전자산이면서도 수익률까지 낼 수 있는 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비트코인보다 좋은 자산을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를 뭐 좋아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결국은 매출과 이 수익들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야 되고, 이 GPU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국면들이 있지만 그것과 비트코인은 완전히 생리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나스닥보다 조금 못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인 국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님들도 그냥 이제 비트코인을 바로 투자하시지는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직접 공부를 해보셔가지고 마음의 믿음이 생기시면은 그때는 아주 소량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